자, 26페이지 보시면 제2장에서 권리가 나오죠. 1절 이 앞에 민자가 잘못 들었네, 그죠?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죠. 민자가 빠져야 되네, 그죠? 이런 오타가 있네. 일단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통칭해서 생활 관계라고 하고요. 이런 관계를 가만 뜯어보면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도 있고 법이 아닌 것들, 예를 들어서 도덕이나 친분이나 종교 이런 곳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도 있는데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하고 특징은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특징이 있고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인간관계라고 하고 특징은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념적으로 의무라는 말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의무라는 말은 뭐냐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률 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말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안 하면 법적 제재가 따른다는 얘기고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해든 안 해든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돈 50만 원을 빌렸어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안 갚으면 뭐 딱지 붙이고 난리가 나잖아요. 따라서 50만 원을 빌린 것은 뭐예요? 법률 관계가 되고요. 제가 친구와 오후 3시에 대전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안 가도 됩니다. 안 가면 이런 나쁜 놈하고 지랄거릴 뿐이지 어떤 법칙이 제기됐다는 것은 아니니까 오후 3시에 친구와 만나기로 한 것은 뭐가 돼요? 인간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인간관계는 대단히 예가 많습니다. 그죠?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돈을 벌어도 부인이 다 뺏어가죠. 통장 관리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내 돈 벌었는데도 용돈 받아 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편의 월급을 부인이 다 뺏어가는 거 법률 관계요? 인간관계요? 법률 관계 인간관계입니까? 예를 들어서 월급이 500만 원이다. 근데 500만 원 다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용돈 한 달에 10만 원씩 쓰고 더 달라고 그러면 가져쓰면 되잖아. 뭐 이렇게 이런단 말이죠. 그죠? 자, 이런 상태라면 500만 원 가져가는 건 법률 관계, 인간관계? 법률 관계와 인간관계가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냐면 매달 500만 원씩 월급을 주던 인간이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나가지고 월급을 안 줘. 통장도 바꾸고 뭐죠?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 부인은 그 남편에게 부양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법원은 500만 원을 다 주라고 청구하는 게 아니라 500만 원 중 부양 의무에 해당하는 금액만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것이 금전적으로 평가됐을 때 200만 원이라면 500만 원 중 법적으로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뭐예요? 200만 원이니까 그거는 뭐예요? 법률 관계지만 20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300만 원은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것은 뭐가 돼요? 인간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제 헤어져 봐야 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은 뭐죠? 혼합되어 있고요. 아무튼 인간관계는 대단히 예가 많습니다. 인간관계 여러 가지 인간관계 중에서 그래도 시험에 가끔 나오는 건 아주 가끔 나옵니다. 호의관계라는 게 나와요. 호의관계라는 말은 좋은 뜻이죠. 좋은 뜻, 좋은 의사로 상호간에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우리가 호의 관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로 장을 보러 가야 되는데 애 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앞집 와서 개똥이 엄마 나 우리 애 좀 2시간만 봐줘. 이런 거 뭐예요? 호의 관계. 그죠? 뭐 집에 가야 되는데 차가 없어요. 나 좀 태워다 줘. 그래 내가 태워다 줄게. 이런 거 뭐예요? 호의 관계. 이것도 일종의 뭐의 일종입니까? 인간관계 예의이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따라서 해주겠다 하더라도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는 동안 애를 봐주기로 했는데 급한 일이 생기면 나 애 못 봐주겠는데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집에 태워다 주기로 약속했는데 급한 일이 생기면 오늘은 전철 타고 가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트에 간 사이에 애를 봐주고 집에 같이 태워다 주는 것은 호의관계로서 뭐의 일종의 인간관계 일종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호의관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요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를 봐주는 동안에 그 아이가 다쳤어요. 그 아이를 치료해 주는 것은 이것을 해결하는 문제는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라 법률관계로 전환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애를 봐주는 것까지는 뭐예요? 호의관계지만 애가 다쳤을 때 그 아이를 치료해 줘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호의관계도 인간관계도 아닌 뭐예요? 법률관계예요. 같이 집에 가는 길에 사람을 태워다 주는 것은 뭐예요? 호의관계지만 태우고 가는 중에서 그분이 사고로 다쳤을 때 치료해 주는 것은 더 이상 호의관계도 인간관계도 아닌 뭐예요? 법률관계도 되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따라서 이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해줘야 되는 거죠. 법률관계인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책임을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고 가혹하다는 의미에서 책임을 깎아줘요. 감액해 주는데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호의, 동승, 감액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감액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운전자가 타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태웠다면 동승한 데에 대해서 책임이 적기 때문에 감액 비율이 작아지고요. 거꾸로 억지로 탔다면 감액 비율이 커져요. 그 다음에 또 안전벨트를 안 내가지고 더 많이 다쳤다면 또 그만큼 또 뭐예요? 감액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죠? 호의, 동승, 감액이라고 하고 우측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판례가 나와 있죠. 그죠? 판례. 그래서 감액 비율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요. 물론 단순히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감액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무면허 및 음주 사실을 알고 동승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X에 감액합니다. 많이 깎을 뿐이지 책임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무면허에다가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한 경우에는 80%까지 감액한 예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뭐 한 바는 없어요? 면제한 바는 없으니까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바람 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가용 타다가 사고가 나면 동승한 사람의 감액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 행적조사를 해요. 어디 갔다 왔냐? 뭐 KK 나이트 갔다 왔다. 뭐 했느냐? 나이트에서 만나가지고 뭐 뼈다귀 해장국 먹고 뭐 바람씨로 가다가 뭐 뒤집혔다. 이러면 감액 비율이 뭐죠? 결정될 뿐만 아니라 이혼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람 피다가 사고 나가지고 기부순한 상태에서 이혼 법정에 끌려 나와가지고 이혼하신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바람 필 때는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권리의 의무입니다. 권리 해가지고 권리가 뭐냐가 나와 있죠. 일단 권리가 뭐냐에 대해서는 조금 대립이 있어요. 왜 그러면 이런 거거든요. 당신 권리가 뭔지 알아 그러면 당연히 안다 그러죠. 그죠? 그렇지만 근데 뭐야 얘기해봐. 그러면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자들도 철학자들도 할 말이 별로 없어가지고 의사설이니 뭐 이익설이니 넘겨보시면 권리 법력설이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이익설입니다. 이익설은 뭐냐면 권리는 이익이다 이런 얘기예요. 권리는 이익. 그런데 권리는 이익이다 그래서 어떻게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친권자에게는 친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그죠? 근데 친권자는 친권 속에 뭐도 있냐면 징계권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반인이 아이를 때리면 뭐예요? 폭행이고 상해지만 심하지 않다면 친권자는 아이들을 뭐 할 수 있어요? 때릴 수 있고 그건 뭐예요? 징계권의 일종인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때리는 게 이익이냐 이 문제인 거죠. 아이를 때렸더니 너무나 기분 좋고 행복해. 이런 사람은 뭐예요? 또라이인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그잖아요. 그죠? 아이 때리면 막 속쓰리잖아요. 그죠? 막 그냥 한 오래 안 가죠. 한 2시간만 지나도 그냥 막 후회스럽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권리는 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학설은 답원에서 권리 법력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권리가 뭐냐? 법력이라는 말은 법이 인정하는 힘이다 이런 얘기지. 파워. 이게 법력인 거죠. 어떤 법이 인정하는 힘이냐?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을 우리가 뭐죠? 권리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권리 자체가 이익인 것은 아니지만 이익을 뭐하기 위해서요? 누리기 위해서 향유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 파워를 우리가 뭐죠? 권리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요 이익이 누구의 이익이냐죠. 이거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이라는 점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애 때리면서 이놈 자식아 나 잘 되래 그래 너 잘 되라 그러지 거짓말이에요. 왜 때리는 거예요? 그 아이를 징계해서 그 아이가 잘 되면 본인에게 뭐가요? 만족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애가 공부도 하나도 안 해. 공부도 하나고 맨날 놀다가 뭐죠? 대학도 못 가고 빌빌대고 있으면 어디 가서 말도 못 하잖아요. 근데 공부 잘해가지고 어디 갔어요? 서울대학 갔으면 아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에 갔어 막 이러잖아요. 그죠? 누구의 만족 생기는 거예요? 자신. 다시 말하면 그 아이가 좋은 데 가면 자기 자신에게 만족이 생기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시각으로 미래를 볼 수 없거든요. 따라서 현재 시각으로 아이의 미래를 잣대를 재면 안 돼요. 의대 가라 이런 거. 그죠? 참고로 저는 이제 86학번이잖아요. 86년도에 대학 들어갔는데 그때는 뭐 지금도 비슷하지만 법대, 의대 대빵이었죠. 그죠? 완전 최고였잖아요. 그죠? 법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의대. 신용불량자 제일 많은 직업이 의사예요. 요즘에. 의사가. 왜 그러냐면 이유는 의사들은 아무리 전문의를 따더라도 실제로 뭐예요? 금말 종합병원이 없잖아요. 다 나와서 뭐예요? 개업해야 되잖아요. 개업하려면 뭐 해야 돼요? 가게 없고. 의료 장비 들어놔야죠.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빌리는 거거든요. 렌탈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요새 박근혜 그 성형해 준 거 김경재 원장인가요? 김영재인가요? 걔는 전문의도 아니죠. 전문의도 아닌데도 돈 엄청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의사의 의술보다는 비즈니스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아무리 전문의가 아니어도 뭘 잘하면요. 비즈니스를 잘하면 성공한 의사가 되고요. 아무리 의술이 좋아도 비즈니스 못하면 그냥 동네 구석에서 감기 환자만 보고 앉아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이제는 의사 자격증이라는 것이 돈을 벌어주는 시대는 뭐예요?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86년도에 의대 가는 애들 굉장히 후회해요. 제 친구들. 지금 의대 가라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죠? 앞으로 40년 후에는 30년 후에는 어떻게 해요?
또 바뀌었을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죠? 모르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공무원 아주 개 우습게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들은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죠? 사장님 오신데,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래가지고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대 법대 나왔잖아요. 한대 법대 정도 나온 친구가 7급 공부한다 그러면은 친구들이 왕따 시켰어. 자식아, 취직해, 자식아. 이러면서. 근데 지금 얼마나 공무원이 대우받아요. 신랑감 1위 후보가 뭐예요?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바뀌었잖아. 근데 지금 공무원 되면 의미 있겠어요? 없어. 왜요? 또 다시 30년 후에는 공무원 별로 안 좋은 직장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현대 시각 가지고 미래의 아이들까지 뭐죠?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절대로 아이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보니까 참 재밌는 거 뭐냐면 충분히 봐왔잖아. 봐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죠? 우리 부모님이 했던 똑같은 우열을 뭐죠? 똑같이 하거든요. 생각해 보실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오락하면 정학당했어.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어마어마하죠. TV 보면 맨 뭐만 선전해요? 게임 선전만 하죠. 왜 게임 선전만 하겠어요? 그 게임 시장이 그만큼 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51인데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오락을 했으면 51 나이니까 그죠? 아마 제가 오락계에서 뭐죠?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그죠? 제 나이 또래 안 했으니까. 요즘에 또 만화가 또 대세죠. 그죠? 제 어렸을 때는 만화 보다가 걸리면 뭐죠? 연탄 찌개를 뒤지게 맞았어요. 그잖아요. 저희 때는. 근데 지금은 웹툰 작가라고 해서 만화가들이 뭐 스타예요. 이제는. 뭐 돈을 잘 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막 예능 프로도 나오고 스타 대접도 받고 막 팬 사인회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만화를 그렸을 때는 뭐예요? 인간 취급 못 받았을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고 예상하면 안 되죠. 절대로. 공무원 절대로 아이들을 시키면 안 되겠죠. 왜요? 그 아이들이 나이 들어서 생활해야 될 때는 공무원이 결코 좋은 직장이 아닐 거고요. 지금 만화고 한다. 이 만화 늦었어 이제. 게임도 늦었어.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뭐죠?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가 뭐예요? 재밌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냥 다 이렇게 냅두면 되는 거죠. 춤추는 거 좋아하면 뭐예요? 춤추라고 그러고 그죠? 왜요? 그게 만약에 나중에 삶의 미천이 안 되더라도 재밌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같이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젊었을 때 그냥 도서관 와서 그냥 맨날 고시 공부만 하다가 젊은 시절에 뭐 재미도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솔직히 고시 공부라는 게 제일 싫은 게 안 된 것도 문제지만 가장 저한테 폐악질을 저한테 인생에 저지른 게 뭐냐면 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 그 인생의 황금기를 공부한다고 도서관에 저를 가둬놓은 게 저는 아주 제 인생이 있어. 그러니까 인간에 있어서 그것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죠? 20살부터 30살, 5까지는 뭐예요? 인간의 가장 그 중요한 시기, 가장 재밌고 활기찬 시기인데 맨날 연애 한번 못하고 뭐예요? 거기서 공부나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요새 지금 이 상황이 싫은 게 아니라 과거에 그렸던 모습이 제가 굉장히 후회스럽거든요. 아무튼 뭐가 얘기 나왔죠? 다시 말하면 이익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그 다음 이제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에서 뭐가 나옵니까? 권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는 요새 제가 뭐 하는 거 있냐면 제가 여행 가이드북을 만들었어요 이번에 가이드북을 지금 편집 중입니다. 출판을 할 건데 근데 막 그게 후회스러운 거 제가 근데 제가 지금 막 요새도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거죠. 어떠지만 과연 제가 좋아했던 게 뭐였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대전 수업 오고 부산 수업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요. 내일은 부산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전국 다니면서 수업하면은 사람들이 그 힘도 어떻게 하는데 그건 저는 그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다니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나는 돌아다니는 게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돼가지고 그 여행하는 거에 대한 제가 좀 이렇게 좀 장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작년에 출판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여행 가이드북을 썼어요. 써가지고 이제 편집 중인데, 근데 이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돼가지고 제가 책 나오면 제가 지금 편집 중이에요. 편집 중인데 좀 지연될 것 같아요. 아니죠. 이번에는 뭐죠? 이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컨셉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행 가이드북 사보셨어요? 굉장히 어렵죠. 가이드북 자체가 진짜 어려워요. 그죠? 예를 들고 용어도 낯설고 도시도 낯선 데다가 막 깨알 같은 글씨를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여행 가려고 여행 가이드북 사면은 처음에 한 2페이지 보다가 못 봐. 아이씨, 뭔 개소리야. 그죠? 그래서 제가 원래 출판사 어떤 계획이 있냐면, 똑하는데. 그 가이드북을 강의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그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출판사, 그러니까 서점에 놓고 팔되 그 가이드북에 이제 표제 이제 유튜브나 이제 사이트가 있는 거죠.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가 그 가이드북을 제가 강의하듯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뭐 조심할 때는 뭐 표를 살 때는 뭐 하고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출판사 계약을 해가지고 출판사가 시장조사 했더라고요. 가장 많이 가는데 오사카더라고요. 1번. 그래서 오사카, 고베, 교토, 나라, 아스카 뭐 이런 거 한글로 제가 썼어요. 갖다 냐고요? 한두 번 갔겠습니까? 아주 그냥 미친 듯이 갔지. 근데 또 재밌는 게 놀러 갈 때는 재밌는데요. 일로 가니까 또 재미없네. 일로 가니까. 그리고 이제 그 책에다가 이제 사진을 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놀러 가면 이제 어떻게 가서 이제 막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뭐 그냥 완전히 뭐예요?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사진 찍고 다니까 풀리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제 새로운 삶의 길로 이제 이거. 그래서 잘 되면 강의는 계속 할 거고요. 잘 되면 이제 다른 곳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가이드북을 써볼 생각입니다. 재밌겠죠? 이걸 했어야 돼. 잘못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게 저한테 맞을 것 같아. 자, 권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유권은 권리예요. 권리. 근데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뭐냐 하면 그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죠. 이렇게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문자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권능이라고 한다. 따라서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이런 말은 안 써요.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란 말이 정확하고요. 다시 말하면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내용을 우리가 뭐죠? 권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권한. 자, 권리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을 우리가 뭐죠? 권한이라고 하죠. 지금 그 황교안 총리인가요? 그 양반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대통령이라는 것을 권리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법이 뭐예요? 힘을 줬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새 가끔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하는 내용 들어오면 이분은 이 대통령이라는 거를 권리로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한 거 가지고 왜 그러냐 이런 뉘앙스가 좀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이 정도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은 그 대통령이라는 걸 뭐로 인식해서요? 권리를 인식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먼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인 거잖아요. 잘못된 인식인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권리가 아니라 뭐예요? 권한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국민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우리 민법상 권한인 것의 가장 대표적인 거 뭐가 있습니까? 대리권. 왜요? 대리권을 가지고 행위를 하면 자신에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본인에게, 타인에게 효과가 있고요. 대표권도 뭐죠? 권한이죠. 대표권을 가지고 행위를 하면 자신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법인에게, 타인에게 효과가 있는 거니까 권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번 권은 권리 원천이라는 얘기인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원인 이런 걸 우리가 뭐죠? 권한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를 때리고 있었어요. 때리고 있는데 지나는 사람이 당신이 뭔데 이 아이를 때리십니까? 라고 하길래 제가 내가 이놈 애비요 이러면 저는 그 아이를 때릴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이 뭐가 돼요? 친권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원인을 우리가 뭐죠?
권원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그 아파트를 들어갔더니 옆에 사람이 당신이 왜 그 집 왜 들어가? 그래서 제가 제가 이 집의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저의 권한은 뭐가 돼요? 임차권. 그죠? 제가 남의 땅 위에다 건물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땅 주인이 당신 뭔데 그 땅에다 건물을 지어? 나는 이 땅에 지상권이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권한으로서 뭐가 있는 거예요? 지상권. 다시 말하면 뭐 물권이든 채권이든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원인들을 우리가 뭐죠? 권언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4번 반사적 이익 또는 권리 반사라고 하는데 교재는 이런 말이 나오죠. 법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 결과 얻게 되는 이익을 반사적 이익 또는 뭐예요? 권리 반사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법에서 일정한 행위를 뭐하고 있습니까?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얻게 되는 이익을 권리 반사 또는 뭐죠? 반사적 이익이라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 사람이 상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월 소득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었다. 근데 이분이 운영한 상점 앞에 길에 노점상이 뭐예요? 금지되어 있는 거리였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노점상이 금지된 거리였는데 갑자기 대전시에서 노점상을 뭐예요? 허용하는 바람에 이 사람의 월 소득이 500에서 300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요 200만 원 이 차액에 대해서 대전시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 사람이 3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벌고 있었던 이유는 지가 장사를 잘해서 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점상을 금지하는 법 때문에 벌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이익은 뭐예요? 권리반사 반사적 이익이고요. 이 권리반사 반사적 이익의 가장 주된 특징은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노점상을 허용하는 바람에 수익이 줄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에 대해서 뭘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규제에 나오는 예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게 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맞으면 저는 안 맞아도 되죠. 그잖아요. 왜요? 다른 사람 안 걸리면 저도 어떻게 해요? 안 걸리니까요. 그죠? 이런 것도 일종의 뭐예요? 권리 반사인 거죠. 따라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 예방주사 맞으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가 나와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법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얻게 되는 이익을 우리가 뭐죠? 반사적 이익 또는 권리 반사라고 하고요. 이러한 반사적 이익은 법에 의해서 뭐 받지 못합니까?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무 여기 있죠?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구속을 말해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2번 권리와 의무 해가지고 권리가 있으면 그 대응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권리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의무만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3번에서 간접 의무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책무가 나와요. 자, 반드시 해야 되는 것만 뭐예요? 의무예요. 따라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것은 의무가 아닌데 이걸 우리가 간접 의무 또는 책무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만 뭐예요? 의무다. 따라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뭐예요? 간접 의무 뭐예요? 책무라고 합니다. 얘가 나와 있는데 얘를 보시면 승낙 연착의 통지 의무는 의무가 아니라 간접 의무 책무로 이해됩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갑이 을에게요 청약을 했어요. 다시 쓸게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1월 20일까지 확답해대고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어요. 근데 을이 갑에게
좋다, 네 뜻대로 하겠다라고 승낙을 했는데, 승낙을 예를 들어서 1월 12일 날 발신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1월 21일 날 도달됐다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은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갑이 보니까 1월 10일 날 발신이 됐어요. 그러면 최소한 요 정도는 들어올 수 있죠. 우리가 요새는 등기 속달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가는 데도 많거든요. 근데 8일이나 여유가 있었는데 연착됐다는 말은 요 12일은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뭐예요? 발송이었던 거예요. 이때 갑은 늦었다라는 뭘 해야 되냐면 연착에 통지를 해줘야 돼요. 말로 쓰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신의 경우에는 뭘 해야 됩니까? 연착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갑이 연착에 통지를 하게 되면 연착된 것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갑이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죠. 만약에 갑이 연착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연착되지 않은 것이 돼서 계약이 뭐가 돼버리냐면 성립돼 버리게 돼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연착의 통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승낙 연착의 통지는 의무가 아니라 뭐예요? 책무 간접 의무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신이었다면 연착의 통지를 하면 연착돼서 계약이 뭐 되잖아요? 성립되지 않고요. 연착 통지를 안 하면 연착되지 않은 것이 돼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연착 통지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요?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뭐요? 간접 의무, 책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증여자의 하자 고지 의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자전거를요 팔았어요. 파는데 그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러면 팔았으니까 당연히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꽁꼬로 줬어요. 꽁꼬로. 자전거를 뭐라고요? 꽁꼬로 줬다고요. 그러면 고장난 것에 대해서 뭐라 하는지 책임은 안 져도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만약에 판 게 아니라 뭐죠? 증여한 것이라면 그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증여자라는 뭐라는지 책임을 안 져요. 근데 책임을 안 지려면 그 하자를 어떻게 해요? 고지해 줘야 돼요. 무슨 말이겠죠? 야, 이거 브레이크 제대로 안 되니까 조심해야 돼 라고 말은 해줘야 돼요. 만약에 말을 안 했다면 그 하자에 대해서 뭘 져야 되냐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증여자 입장에서는 하자 고지 해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안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장난 브레이크를 고쳐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말 안 해도 되고 그것도 말 안 해도 되고 고쳐주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조심히 타라고 뭐예요? 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뭐예요? 간접 의무 뭐가 돼요? 책무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사용대차의 대주의 하자 고지 의무죠. 자, 사용대차와 임대차의 차이점이 뭔가요? 무상이냐 유상이냐 문제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임대했어요. 근데 그 아파트의 보일러가 고장났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죠. 그건 뭐예요? 의무인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사용대차라는 말은 공짜로 빌려줬다는 얘기죠. 그죠? 공짜로 빌려줬으니까 빌린 사람은 뭐예요? 감직 덕자하니까 고장난 거 있으면 지가 알아서 고쳐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죠? 다만 대주 빌려주는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자 고지 의무가 있다는 말은 그 하자를 뭐예요?
고지해주면 그죠? 지가 알아서 고쳐 사는 거고 만약에 고쳐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말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안 할 수도 있고 뭐가 돼요? 의무가 아니라 뭐죠? 간접 의무, 책무가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만 뭐예요? 의무입니다.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뭐죠? 간접 의무, 책무라고 하고 얘는 뭐죠?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승낙 연착의 특지 의무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종류에서 1번 작용 내지 효력에 의한 분류에서 1번 지배권이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2번에서 뭐죠? 청구권이 나옵니다. 일단 말로만 설명드리면 지배권이라는 거는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는 권리가 지배권이고요. 지배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물권이에요. 청구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채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배권과 청구권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오히려 뭐죠? 물권과 채권으로 나눠서 공부하시는 게 문제 풀 때 용이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일단 물권은 지배권인데 개념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말하고요. 채권은 청구권인데 채권은 청구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고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에서 대물권이라고 하고요. 한글로 쓸게요. 대물권이라고 하고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권리 대인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인데 물권은 대물권,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요. 강한 양도성을 띠게 되고요.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약한 양도성을 띠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양도한다는 것은 사람이 바뀌는 거죠. 제가 건물을 팔았어요. 그러면 건물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물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강한 양도성을 띱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에 나오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요. 소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물권은 대물권,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이 뭐하잖아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반해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겠죠. 사람이 뒤바뀌는 것은 신중해야 되겠죠. 따라서 채권은 상대적으로 약한 양도성을 띱니다. 그래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요. 왜요? 물권이니까요.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할 수 있어요. 왜요? 임차권은 뭐죠?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물권은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배권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직접 지배권이라고 하고요.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간접 지배권이라고 해요. 교재는 뭐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물권자는 스스로가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기 때문에 물권자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 협력이나 이행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지배권이라고 하고요.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라는 말은 채권 자체가 만족을 주질 않아요. 타인의 협력,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만족을 얻는다는 점에서 채권은 뭐죠? 지배권이 아니라는 말을 써요.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소유권이 있어요. 물론 건물은 물건이니까 소유권은 뭐죠? 물건이죠. 갑은 어떻게 만족을 얻냐 하면은 갑 스스로가 이 건물을 직접 지배해서 뭘 얻어요? 만족을 얻고요. 누구한테 도움이나 협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라고요? 지배권. 근데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라면 채권 자체가 을에게 만족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받을 돈이 있으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아, 이 자식 돈 갚을까 몰라, 그죠? 그러면 채권 자체가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을에게는 언제 만족이 생기냐면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줘야, 이행을 해야 비로소 을에게 뭐죠? 만족이 생기기 때문에 채권은 뭐가 아니에요? 지배권이 아니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참고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데, 아파트 베란다 유리가 깨졌어요. 전세권자는 스스로 고쳐야 되나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1번. 2번. 아파트 베란다 유리가 깨졌어요. 임차인은 스스로 고쳐야 되나요?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나요? 1번. 전세권자. 고쳐야 돼요?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고쳐야 되는 거죠. 전세권이 물건이라는 말은 스스로 알아서 뭘 얻어야 돼요? 만족을 얻어야 돼요. 집주인으로부터 뭘 받지 못해요? 협력을. 따라서 고장난 것이 있으면 알아서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베란다 유리가 깨졌다면 전세권자가 스스로 깨야 되는 거예요.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이에요. 그 말은 임차권 자체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협력을 해야, 이행을 해야 비로소 뭐죠? 만족이 생긴다는 얘기죠. 따라서 임대인은 고장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쳐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베란다 유리가 깨졌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고쳐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세권 왠지 좋은 권리, 임차권 왠지 뭐죠? 후진 권리,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임차권자에게 유리한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물권은 절대권이고요. 채권은 상대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에서 절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물권이 절대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란 뜻이에요. 또 우리 민법에서 상대라는 말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말이 아니라 특정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채권이 상대권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자, 보자고요. 갑이 소유권이 있고 이 소유권은 뭐예요? 물건이죠. 물론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모든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으니까 물권은 뭐가 되는 거죠? 절대권이 되고요. 을은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어요. 누구한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갑한테만. 엉뚱한 병한테 돈 달라고 제가를 병한테 뒤지게 맞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상대권이라고 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인 거예요. 따라서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요.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예요. 을이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고 있는데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근데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더니 을한테 와가지고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막 지랄거려요. 이때 을은 나는 전세권이 있으니까 못 나갑니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권이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병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이라면 병이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지랄거릴 때 나는 임차권이 있으니까 못 나가면 나라고 버틸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이에요.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임차권은 뭐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요. 이걸 잘 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특히 임대차 하면 주택이 떠올라.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토지라고 했잖아요. 주택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참고로 주택임차권은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이길 날 대항력이 생기죠. 그죠? 그 말은 주택임차권 자체는 대항력이 없는 권리란 뜻이에요. 만약에 주택임차권 자체가 대항력이 있는 권리라면 굳이 주민등록을 해야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는 법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이길 날 대항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주택임차권 원래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항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임차권은 예외 없이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기 때문에? 상대권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행사할 때는 굳이 대의할 필요가 없어요.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대위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저번 달에 했던 겁니다. 두 가지 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중요한 예인데 보세요.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돈을 갚기 싫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아파트를 을과 만나서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어떻게 해요? 등기를 해놨다. 이게 뭐였죠? 통정의 표시였죠. 이거 아시죠? 그죠?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를 해줬는데 병이 악이에요.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하죠. 왜요? 통정의 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병이 악이면 소유권 없죠. 그죠? 악이면. 그러면 갑은 병이 악인 경우에는 등기를 말소해달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때 갑이 을을 대의해서 말소해달라고 해야 돼? 아니면 직접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갑과 을 간의 가장매매는 통정의 표시여서 무효예요. 매매가 무효면 뭐예요? 등기도 무효죠. 병이 선이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은 병이 악이면 병의 등기도 뭐예요? 무효죠. 누구 거예요? 갑과.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 소유권은 물권입니다.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을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뭐예요?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굳이 대위할 필요 없이 직접 병에게 말소해달라,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K도 채권자도 병이 악이라면 병의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접 말소해달라고 해야 돼요.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 해야 돼요. 통해서. 왜냐하면 갑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엉뚱한 병한테 돈 달라고 치라고 하려면 뭐 한다고요? 뺨 맞아요. 그죠? 뒤지게 맞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이니까 병한테는 직접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통해서 갑을 대의해서 말소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문제 풀게 되면 직접 하느냐 대의해서 해야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판단하냐면 물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대의할 필요 없어요. 직접 하는 거예요. 물권이 없이 뭐만 있어요? 채권만 있는 사람이면 뭘 해야 돼요? 대의해야 된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1억에 매매 계약을 하고 을로부터 1억 원을 다 받았는데 갑자기 땅값이 1억에서 3억으로 폭등하는 바람에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뭘 해줬어요? 이전 등기를 해줬다. 얼마요? 3억에.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줘서 다시 할게요. 순서를 좀. 기억나시죠? 이중매매기죠? 자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1억에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줘서 을이 현재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땅값이 1억에서 3억으로 폭등하는 바람에 갑이 병한테 또 얼마예요? 3억에 팔아먹고 3억 받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누구 거예요? 병 거죠. 그죠? 이중매매는 원수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하니까 둘 중에 누가 소유권을 가져요? 등기한 사람이. 그러면 병은 을한테 내 땅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잖아요. 그죠? 갑을 대의해서 나가라고 해야 돼요. 을한테 직접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병에 등기고 유효고 병이 뭐예요? 소유권이 있다면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직접 나가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병이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뭐 했냐면 적극 가담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갑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적에서 무효잖아요. 병의 등기도 무효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제는 을이 병의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갑을 대의해서 말소해달라고 해야 돼요. 직접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대의해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을은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면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요? 채권만 있는 거죠. 아직 을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병의 등기가 무효라면 누구 거예요? 갑 거. 따라서 을은 갑을 어떻게 해요? 대의해서 말소해야 된다고 직접 이전 등기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이니까. 감 잡히시죠? 그죠? 이제 이 정도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교재 3번 형성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